자, 283페이지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 속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 혼화, 가공. 이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는 부합하고 혼화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 또는 섞이는 경우.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부합하고 혼화고요. 가공은 남의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역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기존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죠. 새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생긴단 말이죠. 이 새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걸 정해놓은 게 첨부라는 제도입니다. 자, 부합이든 혼화든 가공이든 기존의 물건은 소멸하고 새 물건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첫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금지. 그죠? 이건 당연하죠. 원상복구 금지는 원상복구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강행 규정이 됩니다. 강행 규정. 또 새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정해놨겠죠. 그죠?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지들끼리 합의해서 새 물건 소유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정해놓은 건 임의 규정이 됩니다. 세 번째, 기존 물건, 예컨대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합체가 돼서 C라는 물건이 만들어졌고 이 C라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갑소유가 됐다. 그럼 을은 소유권 상실한 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보상을 해야죠. 기존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을이 나 보상 안 받아도 돼. 그럼 안 해줘도 됩니다. 임의 규정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존 물건에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뭐 유치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이것도 소멸하죠. 그죠? 기존 물건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제3자가 유치권이나 질권 등 다른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소멸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보상해야 되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첨부라는 것에 의하여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기존 물건이 소멸하고 새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 효과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금지, 당연하죠.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에게 보상해라. 제3자에게 보상해라. 그 중에 원상복구 금지와 제3자 보상은 강행 규정이고요.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냐와 기존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임의 규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서설의와 양가로 입은 민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 제3자 보상을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나중에 조금 어려운 판례를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합, 혼화, 가공이 나오는데 부합은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혼화는 섞이는 거예요. 동산과 동산 간의 혼화만 있습니다. 가공은요, 타인 동산에 내 거 말고요,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거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과 동산과 동산 간의 혼화와 가공 요 세 가지는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조문만. 핵심이 요겁니다.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그래서 284페이지에 보면 부합이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양가를 보면 부동산의 부합. 이게 핵심입니다.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첫째, 요 부합. 요거 인공적인 것도 되고 자연적인 것도 됩니다. 갑소유 임야가 있었는데 민둥산이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가봤더니 나무가 있네? 나는 나무를 심은 적이 없는데 알아봤더니 다른 곳에서 나무 이 묘목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착상이 돼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연적인 원인도 된단 말이에요.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것도 되고 자연적인 것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 부합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단 말이죠. 부동산도 되고. 자,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한 경우래요.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가져와서 심은 경우, 식재한 경우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이 부합물은 누구 소유냐?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 이렇게 되죠. 부합되는 물건의 가액이 또는 면적이 기존 부동산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1억짜리 부동산에 2억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물건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 이렇게 나오죠. 원칙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예외 권원에 의하여 이 물건을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부합되지 않죠. 여기서 권원이란 말은 정당하다라는 뜻이고요. 부속이란 말은 독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증축을 했어요. 정당하죠? 그런데 이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럼 부합이 되겠죠? 요렇게 부동산의 부합을 확인하시고 판례 첫째,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증축이 됐는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그럼 이 저당권이라고는 부합된 증축분에 효력이 미치죠? 그죠? 따라서 이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증축분을 누락한 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 건물만 매각 허가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또 하나 판례. 갑이 건축주, 을이 건축회사. 근데 을이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시멘트를 외상 공급, 외상으로 샀어. 그런데 갑이 조건을 붙였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다시 말해서 시멘트 대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는 병소유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병소유 시멘트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겠죠. 건물은 갑소유죠. 결국 갑소유 부동산에 병소유 시멘트가 부합 됐어요. 그죠? 갑소유 건물에 병소유 시멘트가 부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을이 대금을 안 줘요, 병한테. 이때 병이 을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요거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병소유 시멘트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돼서 병은 시멘트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엉뚱한 사람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 거죠. 마치 도둑놈으로부터 물건을 산 사람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갑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시멘트의 소유권은 선이 취득한다. 따라서 보상 못한다. 보상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멘트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 병소유라는 사실을 갑이 선이 무과실이었을 때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병원가백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문은 어떻게 나왔냐? 얘가 매도인으로 나오고요. 얘가 매수인으로 나오고요. 얘가 제3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출제가 됐죠. 매도인 소유 물건이 제3자 물건에 부합이 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설명 없이 이렇게 문제를 최근에 출제를 2번이나 했습니다. 부합과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두셔. 돌아버리죠 이거 아주. 네, 돌아버립니다. 뭐 일단 그 정도 284페이지에 보면 256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요건의 기억, 부합물, 니은, 부합의 정도, 밑에 2번의 효과, 기억의 원칙과 니은의 예외,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판례 밑에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비교 판례만. 동그라미 3번에 기억의 A와 B, 다음 페이지 니은하고 니귿은 뭐 우리가 일문일권지 예외에서 봤던 거고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동산 간의 부합이 있죠. 동산과 동산이 합체됐다. 누구 소유냐? 주된 동산 소유자다. 그런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부합 당시 가액비를 공유한다. 그걸 그대로 혼화에 적용하자. 갑소유 동산, 을소유 동산이 섞였다. 누구 거냐?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혼화 당시 가액비로 공유 이렇게 되죠. 가공은 갑소유 물건을 우리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데 그 물건이 누구 거냐? 원칙 재료주의. 원칙 갑소유.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때 현저히 다액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많은 경우 가공자 소유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에요. 단순히 많다고 해서 가공자 소유가 아니야. 현저히 다액. 꼭 그 표현이 나와야 돼요.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주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른쪽 예제 5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이거죠.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사안 어떤 경우인지를 모르면 이 지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럼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가 누구예요? 건축주. 건축주. 제3자가 매도인이 누구야? 건축자 재상. 매도인에게 시멘트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는 사실에서 악의다 하더라도 부합은 되죠. 여기 보세요. 부합은 돼요. 부합은 되는데 보상 여부가 달라요. 부합은 되고 그 다음 병의 보상 청구 여부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됐죠? 한 번은 이렇게 부합이 됐냐 안 됐냐로 출제가 됐었고요. 한 번은 보상 청구 여부를 출제했습니다. 2번이 나왔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 취득이고요. 한 장을 넘기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왔는데 일단 소유물 반환 청권은 지난주에 봤던 점유물 반환 청권하고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자, 점유물 반환 청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고 그 다음 누구를 상대로 하죠? 점유자. 본권 없는 점유자.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겠죠. 따라서 오른쪽 니은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반면에 한 장을 넘기면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요. 그 방해 제거에서 방해 뜻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여기서 방해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갑소유 땅에 의리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그거 말합니다. 그거 말합니다. 매립하는 행위 그거 말합니다. 반면에 법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매립된 폐기물 그 자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소유 땅에 의리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통해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갑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의리 매립하는 행위 그것만 청구할 수 있다. 매립하지 말아라. 그럼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 제거만을 의미한다. 방해 결과 제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방해 원인이 바로 매립하는 행위고요. 방해의 결과가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그걸 말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방해 원인 이퀄 현재도 지속되는 침해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방해 원인 이퀄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즉 매립하는 행위. 반면 방해 결과 이건 뭐죠? 이미 종결된 거. 그게 이미 종결된 거고 그게 방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손해의 개념입니다. 방해가 아니라. 그렇게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소유권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게 공동소유인데요.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죠. 소유권도 하나죠.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죠.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합의 총유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고 공유가 핵심이죠. 공유. 수인의 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경우가 공유죠. 자, 공유의 뜻이 뭐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유자 간에 어떠한 인적 결합도 필요 없죠. 262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 이게 뭐다? 공유. 그 수인의 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다. 어떠한 관계도 없다. 그게 공유가 됩니다. 자, 공유는 특징이 두 가지죠. 꼭 기억해야 되죠. 일단 지분 처분 자유와 또 하나 분할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이 두 가지가 합유하고 총유와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는 두 가지 특징이 됩니다. 공유는 어떻게 성립하죠? 법률 행위로 성립하거나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거나 그게 292페이지. 공유가 성립하는 방법 두 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에 관련된 것과 공유물에 관련된 것 조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분에 관련된 것, 그 지분 비율, 균등 추정.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두 번째,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100평짜리 땅이 있고요.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갑의 2분의 1 지분은 50평에 미치는 게 아닙니다. 100평 전체에 미칩니다. 그래서 첫째,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전부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갑의 2분의 1 지분, 을의 2분의 1 지분은 전체 효력이 미치니까 결국 갑의 지분 침해, 을의 지분 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등기했다. 단독 등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전부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반면에 공유자 중 1인이 독점 점유하고 있다. 을은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왜 네가 독점하냐? 하지만 나에게 인도하라 청구는 못한다. 또 갑이 무단으로 단독 등기했다. 갑의 2분의 1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을은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자가 무단 점유, 제3자가 단독 등기한 경우와 공유자 중 1인이 무단 점유, 단독 독점 점유하는 경우 및 공유자 중 1인이 무단 등기한 경우 요거를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각과 을에게 손해가 생겼죠. 이때 각과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돈은 지분 비율만, 자기 지분 비율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공유지분은 공유물 첨부 효력이 미친다와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267조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267조. 지분은 요 정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공유물 첫째 사용수익은 어떻게 하죠? 전부를 사용수익하죠.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합니다. 그런데 독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지분 비율로 이렇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분 비율이라는 말이 갑이 50평, 을이 50평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한다는 건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공유자는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때 독점하면 안 된다. 부담은 세금, 지분 비율로. 그죠?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이 세금 부담 따위를 1년 이상 지치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주둥이로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지분 매수 청구. 그리고 요거는 형성권.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를 요렇게 해석을 해라.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지분을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전원동의 받아라. 공유자 전원동의 받아라. 여기서 변경에 해당되는 예를 하나 기억해야 되죠. 뭐가 있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이게 공유물 변경. 따라서 전원동의 받아야 됩니다. 전원동. 네 번째,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근데 이 관리는요, 보존 행위가 있고 이용 행위가 있고 계량 행위가 있어요. 그 중에 보존은 따로 떼서 각자가 결국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는 이용 계량 행위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절, 이게 다 뭐다? 관리. 또 하나,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 이것도 관리. 이런 경우에 두 사람만 동의하면
할 수 있죠. 나아가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죠. 나아가 특정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 결정할 수 있다. 원래 어떤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외. 과반수 지분권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공유물 관리와 관련된 지분의 과반수 결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조는 각자가 이렇게 되죠. 마지막이 공유물 분할이 있죠. 분할. 첫째, 분할 금지 특약.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계표나 집합건물 복도계단처럼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 분할 금지할 수 있죠.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횟수 제한 없이 분할 금지 특약 또는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죠? 여기서 분할의 자유가 뭐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한다 말이죠. 이때 다른 공유자들은 거절할 수 없고 전원이 한 놈도 누락하면 안 되고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이게 분할의 자유죠. 여기서 협의는 첫째 전원이 참가해야 되고 두 번째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죠.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땅을 쪼개거나 팔아서 돈을 나누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를 협의. 그게 협의 분할이죠. 반면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로 가라. 이 재판이 뭐냐?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그 소송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죠? 이때 소송 역시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이런 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불러요. 한 놈이라도 누락하면 무효가 되고요. 이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형성 판결.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 안 되면 팔아가지고 대금 분할. 이렇게 되죠. 즉 분할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경매법원의 경매를 명하여 그 경매 대금을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격 배상이 없고 대신 요거를 여기에 포함시켜.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 즉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배상하는 형태의 분할. 가격 배상이죠. 그 분할도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기 때문에 부득 가격 배상 판결하면서 이거는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분할의 효과, 장래효. 가불이 공유하던 땅을 쪼갰다. 소급이 아니라 분할한 때부터 단독 소유권 취득. 단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대시시로 소급. 안 그러면 세금 2번 내야 되니까. 두 번째, 분할을 했는데 의리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했다. 그러면 가면 책임져라. 무슨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어느 정도? 기존 공유 지분 비율로. 분할의 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은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하자담보 책임을 져라. 세 번째,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공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갑이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땅이 분할이 되었을 때 갑의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부분의 그대로 2분의 1만큼 존속함으로써 기존의 담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라. 그래서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저당권이 집중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공유해서 기억나시면 되는 것들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래서 292페이지 다시 한번 공유 지분 262조, 263조 조문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지분의 내용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267조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조 집합 건물에는 당연히 26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에는. 다음 페이지 264조 처분 변경. 전원동의 기억하셔야 되죠. 밑으로 내려서 동그라미 3번.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265조 관리 보존 1번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기억. 세 번째 줄. 부동산 공유자의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있지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오른쪽. 판례.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다. 다른 공유자는 독점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디귿.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못한다. 그걸 보존행위라 할 수도 없다. 없다. 다음 페이지 관리, 기억. A, B. 맨 밑에 판례. 공유 대지 위에 건물 신축 후 관리로 봐야 되나 변경으로 봐야 되나 변경으로 봐라. 따라서 지불의 과반수로 안 되고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오른쪽 사례. 갑이 3분의 2라 그랬죠? 그 내용 1번, 2번, 3번, 4번 다 말씀드린 거죠. 맨 밑에 266조 1항과 2항.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지분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대금을 제공하면서 청구. 그죠?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이렇게 되죠.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다음 페이지 분할 268조 1항 2항. 양가로 1번 분할의 자유가 원칙이 돼 예외. 기억 분할 금지 특약. 니은 법률에 의한 분할 금지. 밑에 분할의 방법 269조 1항 2항. 동그라미 1번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 오른쪽 재판상 분할 기억.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니은 전원이 참가. 디귿 형성 판결. 그죠? 그래서 판례 1번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함부로 대금 분할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3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 단독 소유로 하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가격 배상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1번, 3번 정도 확인하시고 2번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요. 갑이 2분의 1이야. 을이 2분의 1이야. 딱 50평씩 쪼개야 될까요?
50평씩 쪼개있는데 큰일 났어. 여기는 8m 도로에 접해 있는데 여기는 골목이고 막다른 골목이 2m밖에 안 돼. 그럼 여기 땅값하고 여기 땅값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분할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라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해야죠. 그게 2번이죠. 면적이 아니라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원칙은 면적이겠지만 면적대로 하다 보면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자, 맨 밑에 양가로 3번 분할의 효과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다음 페이지 4.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현물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저당권은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됐죠? 그 정도. 한 장을 넘기면 합유가 나왔습니다. 합유는 이제 조문만 간단히 271조이라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조합체는 동업관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합유자의 권리는 이라고 돼 있죠. 합유자의 권리가 뭐예요? 지분. 합유도 지분이 있구나. 다만 공유와 다른 점이 뭐죠? 오른쪽 273조 1항 전원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하지 못하고 2항 합유물 함부로 분할하지 못한다. 그죠? 그럼 합유는 죽을 때까지 분할 못하냐? 그거는 아니다. 274조 합유가 종료되면 2항 분할할 수 있다. 그럼 합유 종료 사유는 또 뭐냐? 2개.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 그렇게 조문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272조.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전원동의 받아라. 그러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건 공유하고 똑같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조문만 보시면 돼요. 판례 하나 기억할 게 있죠. 다음 페이지. 합유자가 사망했을 때 지분이 상속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즉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이 되고 사망한 자의 상속인은 지분을 청산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리얼. 아까요. 공유는 지분이 등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단독 등기하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요놈 지분 비율만큼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합유는 합유로 등기가 되죠. 그냥 지분이 등기가 안 돼요. 그냥 합유에 등기만 해야 돼. 따라서 합유자 1인이 단독으로 등기하면 그냥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등기한 경우와 합유자 중 1인이 단독 등기한 경우를 구별하셔야 돼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등기하면 그자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청구를 못해요. 반면에 합유부동산이 합유자 1인의 단독 등기돼서 그냥 무효. 따라서 다른 합유자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리얼. 됐죠? 그 정도. 반면에 총유는 275조 뭐라고 돼 있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돼 있죠. 비법인 사단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설립 등기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합니다. A학교 동창회가 설립 등기하지 아니한 채 동창회비를 걷어서 동창회관 건물을 샀다. 그 동창회관 건물이 누구 소유냐? 회원 총유 이렇게 되죠. 그걸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총유는 어떤 특징이 있죠?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물 분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총유의 특징이죠.
지분이란 게 아예 없고요. 총유물 분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억 맨 위에 1번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해결이 그 관리에 보존도 들어있죠. 따라서 6번째 줄 보존도 총해결이 공유물 보존이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지만 총유물 보존은 총해결이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총유물 사용수익 동창회 건물의 사용수익은 어떻게 나? 각 사원이 임의로? 아니지. 정관기타 규약에 따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총유물 즉 동창회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자체를 양도상속할 수 없고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하게 됩니다.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죠. 그 정도. 됐죠? 맨 밑에 준공동소유라고 돼 있는데 아까 공유라는 건요.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거라 그랬죠. 준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걸 준공동소유랍니다. 예를 들어서 101호가 있다. 을이 1억을 빌려줬다. 병이 5천만 원 빌려줬다. 정이 또 5천만 원 빌려줬다. 그리고 저당권은 하나를 설정. 하나의 저당권을 을병정이 지분의 비율로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물건, 하나의 저당권, 수인의 저당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준공동소유 그 중에 얘네들 동업관계 아니죠? 단체 구성원 아니지? 준공동소유 중 준공유 이렇게 되겠죠. 준공동소유 중 준공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공동소유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럿이 쪼개서 갖고 있는 거고 준공동소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럿이 쪼개서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 준공유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여기까지가 소유권 내용입니다. 소유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 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라든가 공동소유를 보다 보면 어려운 판례들이 좀 나와요. 뭐 그런 것들은 제끼고 기본이 되는 거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오늘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꼭 달달달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점유권하고 소유권 봤고요. 이제 제한물권 5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용익물권.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객체로한다 그랬고요. 전세권은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을 객체로한다 그랬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히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요것만 맞추면 돼요. 지역권 문제만 맞춰주시면 돼요. 지역권 문제가 양도 제일 적고 지역권이 거의 조문만 출제하기 때문에 조문이나 특징 정도를 출제하기 때문에 저 3개의 권리 중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지역권입니다. 나머지 지상권과 전세권은 누누이 말씀드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하나 얻어 걸리면 땡큐고 왜? 처음부터 맞추려고 접근하지 말자. 뭐가 지상권이냐?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그런데 목적이 정해져 있다.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공작물은 주차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런 걸 지상권이라 하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게 지상권이다. 어떤 특징이 있냐? 첫째, 타인 토지를 객체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때 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되죠.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두 번째,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존속하게 됩니다. 성립하고 존속하게 되죠. 세 번째,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니까 경작 목적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작 목적은 안 되죠.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입니다. 네 번째,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요.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다섯 번째, 우리 대법원이 담보 목적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더라.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때 저당권자가 갑의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취득. 요게 뭐다? 담보 목적 지상권. 다시 말해서 이 을은 저 땅을 사용식할 생각이 없다 말이죠. 땅의 담보가치, 갑의 건물 신축을 막음으로써 땅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설정했을 뿐 토지 사용 수익 목적이 전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 땅을 사용하더라도 얘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갑이 돈을 갚았다. 채권 소멸하면서 저당권 소멸하죠. 지상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특징이죠.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계약부로서 등기하면 될 것이고요. 법률규정. 일단 187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겠죠. 상속 등을 통해서. 그죠? 또 하나가 법정지상권 있죠.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있죠. 관습법. 두 개가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이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공히.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등을 취득함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출발점이 똑같아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어쩌지 달라질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법정지상권은 민법이 두 개가 있죠. 305조, 366조. 305조는 전세권에 나오는데요. 조문만 기억하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얘는 건물 소유자 겸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팔았다. 이때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305조고요. 366조. 역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요. 그 결과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 건물 소유자가 취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66조죠. 특히 366조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거 몇 개? 기본이 되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 가서 또 볼 거예요. 굳이 머리에 넣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듣고 넘어가세요. 갑소유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다. 당연히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되죠. 그죠? 법정사건 인정되려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건물 없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안 된다. 그런데 건물 없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신축 중이었을 때 이때는 나중에 법정사건 인정된다. 두 번째,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토지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죠. 따라서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은 인정된다. 다만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요거하고 꼭 구별해야 될 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 땅에도 저당권 설정,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저당권자가 동일인 요걸 뭐라 하죠?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 저당권자가 다른 경우 안 돼요. 동일한 공동저당.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 그리고 나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신축된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신축 이때는 안 된다. 꼭 구별하자. 세 번째,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죠. 따라서 중간에 건물이 팔려.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돼.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법정사건 인정된다. 설정 당시 동일했기 때문에. 실행 당시엔 달라도 상관없다. 특히 마지막 건 뭐라고 나오죠? 건물 양도인이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건물 양수인이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건물 양수인. 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하기만 하면 돼. 이게 발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니까. 머리에 늘 생각하지 말고. 넣으려고 해도 늘 들어가지도 않아. 마지막.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 근데 이게 아직 미등기 상태야. 이 미등기 건물을 땅과 함께 양도 했는데 땅만 등기를 이전하고 건물은 아직 미등기에서 등기를 못 넘겨줬어. 그러면 땅은 늘 소유죠.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 갑소유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얘가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되는가? 안 된다. 그 상태에서 여기다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근데 소유자가 다르지.
따라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이때 건물을 위한 366조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문에 아주 잘 나와 이것도.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양수 앤드 땅만 등기 전 이렇게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366조 법정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기억하세요. 됐지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일단 요 두 가지 조문만 정확하게 숙지하자. 이게 저당권의 취득. 지상권의 취득. 네 번째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온다. 5군데 나온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존속기간은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 2개가 있다. 몇 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단축하면 그만큼 연장한다. 최장, 최단. 지상권 이거 없다.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반면에 최단은 규정이 있다.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그만큼 연장한다. 연장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준다.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 심지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아도 15년. 따라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법에서 정해주니까. 그죠? 갱신, 3가지 방법이 있다.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을 강조하는 법정갱신, 묵시의갱신 또는 자동갱신. 마지막으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요게 있는데 지상권은 약정갱신 얼마든지 가능하다. 284조. 존속기간만 지켜줘라. 법정갱신은 없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마련돼 있더라. 283조. 요건이 뭐냐?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조문에서는 그냥 지상권이 소멸한 때라고 돼 있지만 대법원은 좁게 해석해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앤드 그 땅 위에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고? 갱신 청구. 설정자가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뭐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불리게 된다. 요런 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 그죠? 이렇게 지상권의 취득과 특징, 취득, 존속기간 이런 것들이 다음 지상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에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런 거 확인해달라. 자, 2개 남았어요. 효력과 소멸. 잠시 쉬었다가. 다 보고 나서 체크해 드릴게요.